네, 안녕하세요. 알면 할수록 매력적인 탈주한 금융 오늘 8번째 시간 맞이해서 제가 또 지난 한 주간의 소식을 먼저 돌아보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들 중에 가장 핫하고 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소식이 있죠. 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근법이 통과됐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특근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디파이에만 국한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전체 시장에서 디파이는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같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고 디파이에도 향후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영향을 줄지 거기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은 이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근법이라는 용어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상에서 암호화폐는 통칭 가상자산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쓸 예정이고요. 이러한 특근법이 촉발되게 된 계기, 그러니까 이 법안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계기는 유럽의 이제 FATF라고 부르는 암호화폐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권고안 이것이 있는데 이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선진국들이나 기관 그리고 회원국들이 이 공고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역시 이러한 권고안 이행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 특근법을 이번에 강행하고 또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법을 제정하는 행태를 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용어인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용어가 특근법에 등장합니다. 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거래 중개 혹은 대행 이러한 다양한 이제 암호화폐를 활용한 사업 방식이 있겠죠. 이러한 사업 방식들 중에 단 하나라도 이용해서 영업에 활용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근법의 논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다양한 굉장히 회사들이 많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표는 헥슬란트 리서치와 법무부인 태평양의 보고서를 제가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업 종목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있죠.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또 취급하는 또 이렇게 보유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들고 또 이용하는 곳이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장 먼저 이 규제를 접하고 또 이 특근법에 해당하는 또 규제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가라고 저도 당연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표에서는 대부분 중앙화된 어떤 플랫폼이나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탈중앙화 지갑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대체로 중앙화된 서비스와 탈중앙화된 서비스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ICO를 진행했던 퍼블릭 메인넷 프로젝트들이 있겠고요. 에어드랍 스테이킹, 커스터디, 수탁이죠. 그리고 중앙화 지갑, 그 다음 금융이 나옵니다. 이 금융이란 것은 이제 총괄적인 이 암호화폐를 활용한 크립토 파이낸스 그리고 좀 더 탈중앙화시킨 디파이까지 합친 말인데요. 보시면은 약 90% 확률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될 확률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디파이가 그렇게 해당이 할지 이 다음 자료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안이나 법률 용어를 이용하지는 않고 이 디파이와 또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이 얼만큼 법률과 접점이 있고 어떤 상충관계가 있을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특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번에 나온 개정안이 통과되면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시행령에서는 여기 밑에 보시는 세부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될 예정이 있고요. 개정안이 이번에 공포가 되면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6개월 동안 어떤 자격을, 그리고 이제 사업자들이 자격을 갖추고 영업을 신고하는 유예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 6개월 동안 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어떤 라이센스나 이러한 자격들을 갖추고 영업을 신고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의 거래소들, 그리고 중앙화된 서비스들, 그런 사업자들이 지금 이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등장할 시행령에서 결정될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가상자산의 범위는 그러면 얼만큼 되는지, 이 범위조차 아직 완전히 명확하게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절차나 신고 사항, 그리고 실명인증 가상계좌 발급 기준,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완전히 이 특근법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자는 규제를 받을 것이고 어떤 사업자는 면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규제 대상이 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업계 전반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나 기업, 팀들, 그리고 프로젝트들이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만큼 심도 있게 규제에 영향을 받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아직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넘어가고 디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의 경우는 규제 적용이 굉장히 모호하다고 변호사분들까지도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탈중앙화된 서비스들, 이 디파이 역시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것들의 특징을 먼저 짚어보면서 이 규제와 어느 부분이 맞닿아 있는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YC AML이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돈 세탁이나 자금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세에 관련된 그러한 준비들을 위해서 이러한 인증, 그리고 KYC AML 절차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디파이의 경우 이런 절차를 보통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2P로 개인끼리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 사이에서 이 거래를 그냥 실행시키는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인증 절차가 불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고객의 자산이나 데이터를 역시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이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그냥 쉬운 말로 데이터를 넘겨주고 서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개인들만이 남기 때문에 이것들을 따로 이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서 과연 이 특근법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디파이와 탈중앙화된 서비스들로 직접적인 수익이나 수입, 수수료를 얻어가는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프로젝트나 팀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실제로 얻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서비스들도 있고, 심지어 다오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는 말인데, 어떤 중앙화된 회사나 기관, 또 주체가 이 모든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에 참여하는 모두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각 개개인이 직접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그 네트워크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점점 더 나은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탈중앙화 자율 조직, 다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에 이 규제를 적용할 주체가, 그리고 이 책임을 질 주체가 누구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모호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향후 시행령이 나오고 이 디파이에 관해서 얼마나 심도 있는, 그리고 이해도 높은 구체적인 법안이 나올지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모호하다. 그래서 디파이 서비스들이나 업계에서조차도 과연 어떤 서비스가 규제를 받을 것이고 면제를 받을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해외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디파이 서비스의 경우는 한국에 기반을 둔 서비스가 굉장히 드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디파이 펄스의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점유율 순으로 랭킹이 있습니다. 그래서 1위에는 메이커다오, 2위 컴파운드, 신테틱스 등등 이제 많은데요. 이 표를 올려보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중에서 사실 21개까지 내려가 봤는데 하나도 한국에 기반을 둔 디파이 서비스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절대 다수의 서비스들이 현재는 이 외국에 기반을 뒀다는 것인데요. 특근법에서는 명시하기를 그 법인이나 기반이 외국에 있을지라도 그 사업의 효과나 그 사업을 통해 거래하는 사람들이 국내에 있을 경우 혹은 국내에 영향을 미칠 경우 특근법에 해당한다고, 적용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대다수의 해외 프로젝트가 만약에 규제에 이행을 못할 시 또는 준수를 못할 시 국내 사업을 접거나 국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디파이 서비스임에도 규제의 대상이 되어서 어떤 법률 요건을 갖춰야 된다면 크게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요. ISMS 정보보호관리체계, 그리고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그리고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러한 세 가지는 모두 사실 이 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탈중앙화된 서비스들이 이루려는 목표로 하는 가치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 상충되는 대척점에 있는 이 조항들이 어떻게 중간점을 찾아서 제도권과 일반 이용자들이 좀 디파이를 쉽게 이용하고 디파이 역시도 조금 더 폭넓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권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계속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지만 점점 더 정보가 나오고 구체화됨에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특근법 외에도 사실 지난주에 인도에서도 중요한 어떤 법률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법률적 진전이라고도 하는데 인도에서는 사실 중앙은행이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관해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 변동성이 크다, 보안적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입장을 계속 취하고 있고, 또 심지어 제페이라는 인도의 거래소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은행 서비스를 완전 중단 받아버려 가지고 결국에는 거래소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있었던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3월 14일 인도의 대법원에서 그 중앙은행이 거래소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전 세계의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커뮤니티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에서는 인도에서 드디어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제도권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아주 좋은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실제로 여러 거래소들이 이 판결이 나온 직후에 바로 그 루피화 법정 화폐죠. 그것을 지원하는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수를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만약 어떤 좋은 법률적 진전이나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행보를 보인다면 전 세계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그리고 디파이 세계까지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스타디앱이라고 전체 디파이 서비스 중에 4위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담보대출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 플랫폼이 인도의 두 젊은이가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성장한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역시 만약에 인도에서 이번에 신규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암호화폐 생태계가 커지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있었으나 바로 3일 후에 같은 코인데스크 지면에 전혀 다른 느낌의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인도의 정부는 사실은 아직까지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부정적인 견해를 거두어들인 게 아니다. 그렇게 경고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2017년, 8년 이제 인도의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하거나 강력하게 규제하는 어떤 법안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아직 통과가 안 되었을 뿐 그것이 계속 유예 상태인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도든 한국이든 이러한 계속 흐름을 잘 타서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디파이 영역까지 점점 더 정부나 국가 단위로 수용을 해서 더 긍정적인 행보를 보인다면은 전체 시장에도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제가 준비한 토픽은 탈중앙형 상거래 시장입니다. 상거래 시장을 우리가 퍼뜩 생각하기에는 국내에는 뭐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 쇼핑몰,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상거래 시장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플랫폼들을 탈중앙화 시켜서 개인끼리 손쉽게 이런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도록 만드는 시장이 바로 탈중앙형 상거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각 장점, 밝은 부분이 있고 또 조금 개선되어서 향후에 이제 더 좋아질 지금은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탈중앙화 방식으로 모든 것이 거래되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리듯이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한 거래 그리고 정보 요구가 최소화되고 중개 수수료가 최소화되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클리어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창출이 있는데요. 기존의 부동산이나 이러한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켜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NFT라는 것이 있는데 Non-Fungible Token이라고 대체 불가능한 어떤 토큰으로 이루어진 수집품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래하고 또 기이코노미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조금 어렵죠? 이 말은 프리랜서들이 우리가 보통 전통 일거리 시장에서는 기업이 사람을 고용해서 정직원으로 두어서 계속 일을 시키고 돈을 주죠. 근데 그게 아니고 기기 이코노미에서는 프리랜서들이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또 일거리를 선택해서 언제든지 일을 하고 또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일거리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이제 도입해서 실현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상거래 시장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통 금융 서비스 없이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당연히 이 장점이겠죠. 그리고 커뮤니티의 발달을 또 들 수 있는데요. P2P 거래 특성상 거래자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자들이 좀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보통 이제 뭐 고래 거래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좀 많이 거래하는 사람 이렇게 뭐 좀 약간 네임드화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많이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기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개인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전체 탈중앙형 상거래 시장까지 같이 커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보통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꽤 명백하죠. 이 NFT 같은 온라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 역시 타겟되는 고객 역시 한정될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개인 지갑을 쓰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운 진입 장벽이 있고 이 상거래 서비스의 핵심은 사실 신속함과 정확함인데 블록체인을 쓰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서비스 센터라든지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이를 지원해주는 어떤 서비스 센터가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꼽히고 또 확장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산 거래 시 각국 법률과 상충될 수 있고 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시 이용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향후에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개선이 되고 또 상거래 시장이 점점 커져 나가면서 규제에도 준수하고 또 여러 가지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좀 분류를 했지만 어찌 보면 이 부분이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밝은 부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탈중앙형 상거래 시장의 특징을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 유저 입장에서 또 사용자 입장에서 상거래 시장에서 뭐 내가 가진 NFT를 어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고 또 어디를 찾아가야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별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특근법이랑 또 인도의 중요한 소식이었죠. 법원이 중앙은행이 이제 블록체인 기업의 은행 서비스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좋은 호재거리들이 있었고 또 탈중앙형 상거래 시장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그럼 오늘
알면 할수록 매력적인 탈주환 금융 8번째 시간에 이어간 메이커다오의 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